형님은 평생 부엄대기로 사는 게 딱이에요. 손 좀 봐요. 무수리처럼 거칠어서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네요. 저는 맏며느리로서 지난 3년 동안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의 생활비와 병원비 전액을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달 50만 원의 용돈까지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직 입에 발린 소리만 잘하는 둘째 며느리 최아름만 편애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드린 용돈을 모조리 실직 위기라는 둘째 아들네 생활비로 몰래 대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손녀의 학원비까지 제가 대납하고 있었던 셈이더군요. 그 순간 저는 계좌 이체를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주방의 레인지 후드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천장을 타고 내려오는 그 낮고 둔탁한 진동음이 마치 주방이라는 좁은 공간을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박서윤은 손등으로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훔쳐냈다. 고무장갑 안은 이미 땀으로 눅눅해져 습기가 찼고 피부에 닿는 느낌이 끈적하고 미끈거렸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4개의 냄비가 동시에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었다. 간장과 배즙을 넣고 푹 끓인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달짝지근한 캐러멜 향과 고기 냄새를 주방 가득 피워올렸다. 그 옆 프라이팬에서는 달걀 부침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다.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바삭하게 익어 마치 레이스 장식처럼 예쁜 모양을 만들었다. 뚝배기 안에서는 된장찌개가 펄펄 끓으며 두부 조각들이 탁한 국물 속에서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마지막 냄비에서는 시금치를 데치고 있었는데 끓는 물 속에서 초록빛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했다. 오후 5시 23분. 시어머니는 5시 반에 도착한다고 하셨다. 그녀는 손놀림을 더 빨리 했다. 잘 데쳐진 시금치를 건져 찬물에 헹군 뒤 곧바로 마늘을 다지기 시작했다. 식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면서도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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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마치 불안하게 뛰는 심장 소리 같았다. 알싸한 마늘 향이 코끝을 찌르자 서윤은 저도 모르게 눈을 깜빡였고 눈시울이 살짝 시큰해졌다. 냉장고 압축기가 갑자기 덜컹하며 낮은 웅웅 소리를 냈다. 그 저주파 진동 때문에 서윤의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 오후 2시에 퇴근하자마자 이 주방에 들어와 거의 3시간째 서 있는 중이었다. 허리깨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고 종아리도 퉁퉁 부어올라 터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매달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러 오시는 날이자 서윤이 용돈을 드리는 날이었다. 50만 원 매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꼬박 3년 동안 이어져 온 일이었다. 거기에 시어머니의 병원비, 영양제, 철마다 해드리는 옷, 수도세와 전기세, 가스비까지. 서윤은 잠이 오지 않던 어느 새벽 계산기를 두드려 본 적이 있었다. 3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들어간 돈은 무려 7천만 원이 넘었다. 7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스치자 서윤의 손이 멈칫했고 하마터면 칼날에 손가락을 베일 뻔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다시 마늘을 더 잘게 다지기 시작했다. 현관에서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의 등 근육이 순식간에 뻣뻣하게 굳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곧게 펴고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슥슥 닦은 뒤 주방을 빠져나가 현관으로 향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정숙 여사가 현관에 서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었다. 올해 63살인 그녀는 짙은 밤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요즘 유행하는 굵은 웨이브 펌을 했고 얼굴에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 검버섯을 가렸지만 그 탓에 주름은 더 도드라져 보였다. 낙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목에는 실크 스카프를 두른 채 손에는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서윤의 눈길이 그 스카프에 머물렀다. 지난달에 서윤이 시어머니에게 선물한 에르메스 클래식 라인 스카프였다. 200만 원 가까이 주고 산 것이었다. 당시 선물을 받았을 때 시어머니는 그저 심드렁하게 더 하고 한마디 던지더니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상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툭 올려두었었다.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오늘 그 스카프를 하고 오신 것이다. 민준이는? 이정숙 여사는 슬리퍼로 갈아 신으며 거실을 한번 훑어보더니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회사에요.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어머니 먼저 챙겨드리라고 했어요. 서윤은 시어머니가 든 종이 가방을 받아들었다. 어머니 오늘 안색이 정말 좋으세요. 스카프도 참 잘 어울리시고요. 이정숙 여사는 대꾸도 없이 금 하고는 콧소리를 내며 곧장 소파로 걸어가 앉았다. 그녀의 시선이 텅 빈 거실 테이블에 꽂히더니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차 한 잔도 안 내오고 뭐하니? 서윤의 미소가 순간 굳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풀었다. 지금 바로 내올게요. 뭐 드시겠어요? 지난번에 좋다고 하셨던 우엉차 있어요. 아무거나. 서윤이 뒤를 돌아 주방으로 향했다. 찬장을 열어 찻잎을 꺼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3년차 며느리이고 매달 겪는 상황인데도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몸이 제멋대로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마치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하는 초식 동물처럼 말이다. 주전자의 증기가 씩씩 소리를 내며 솟아올라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름이는 아직 안 왔니? 서윤의 손길이 멈칫했다. 최아름. 시동생 김민호의 아내이자 서윤보다 3살 어린 동서였다. 앳된 얼굴에 말할 때마다 말꼬리를 길게 느리는 버릇이 있었고 시어머니만 보면 어머니가 최고예요 하며 콧소리를 섞어 애교를 부렸다. 그 끈적하고 달콤한 말투를 들을 때마다 서윤은 팔에 소름이 돋곤 했다. 글쎄요, 오고 있나 봐요. 서윤은 찻잔을 쟁반에 받쳐 들고 나와 시어머니 앞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정숙 여사는 찻잔을 들어 호호 불더니 한 모금 마시고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표정만 봐서는 만족스러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 민호는 요즘 일 좀 어떻하니? 서윤은 침묵을 깨보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별로란다. 이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지난달 월급도 보름이나 밀려서 나왔다더구나. 서윤은 입을 다물었다. 시동생 김민호는 32살로 중소무역회사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실적은 늘 바닥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가족 모임 때마다 아름이는 늘 새 옷에 새 가방을 들고 나타나는 반면 민호의 양복 소매는 닳아서 번들거린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아름이 왔나 보다. 이정숙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생기를 띠었다. 입꼬리가 눈에 띄게 올라가며 서윤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서윤이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최아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귤 몇 개가 든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귤 껍질에는 아직 초록 잎사귀가 붙어 있었다. 아이보리색 패딩을 입고 머리를 아래로 묶은 아름이는 공들인 화장을 하고 있었다. 마스카라를 짙게 발라 눈이 크고 또렷해 보였다. 형님. 아름이가 상냥하게 불렀다. 그러고는 까치발을 들고 집 안을 기웃거렸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거실에 계셔. 아름이는 신발을 벗자마자 거실로 종종걸음으로 달려가더니 시어머니 옆에 털썩 앉아 팔짱을 꼈다. 어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는 길에 제주도에서 항공 직송으로 왔다는 귤을 파는 거예요. 요즘 어머니 입맛 없으시다고 한 게 생각나서 냉큼 사왔죠. 이정숙 여사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눈가에서 시작된 웃음이 입가까지 번지며 얼굴에 깊은 주름마저 펴지는 듯했다. 아이고, 역시 우리 아름이밖에 없네. 어디 보자. 아름이가 비닐봉지를 건네자 이정숙 여사는 귤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때깔 좀 봐라. 진짜 싱싱하네. 그쵸, 그쵸.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오늘 아침에 막 도착한 거래요. 아름이가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나긋나긋하게 말했다. 보자마자 딱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싶었어요. 서윤은 식탁 옆에 서서 방금 주방에서 가져온 시금치 무침 접시를 든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시어머니의 환한 미소와 아름이의 애교를 보고 있자니 마치 두꺼운 유리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기분이 들었다. 저 귤 봉지, 서윤은 곁눈질로 가격표를 확인했다. 12,000원. 서윤이 오후 내내 주방에서 3시간 동안 서서 준비한 이 밥상은 재료비만 15만 원이 넘게 들었다. 갈비는 청담동 한우 전문점에서 산일 플러스 등급으로 고기 간만 8만 원이었고, 된장은 전라도 농가에 부탁해 3년 묵은 수제 된장을 공수해온 것으로 한 단지에 3만 원이었다. 채소 하나하나까지 유기농 농장에서 주문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식탁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형님, 오늘 맛있는 거 뭐 하셨어요? 아름이가 그제야 식탁을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우와, 진짜 푸짐하네요. 서윤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별거 없어. 그냥 갈비찜이랑 된장찌개, 밑반찬 몇 개 했어. 형님 솜씨는 진짜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아름이가 과장스럽게 코를 킁킁거렸다. 냄새부터 끝내줘요. 이정숙 여사가 그제야 식탁으로 시선을 돌리며 덤덤하게 말했다. 뭐 그럭저럭 차렸네. 반찬 가짓수가 너무 많다. 남으면 처치 곤란인데. 서윤은 손바닥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어머니, 얼른 앉으세요. 국 식겠어요. 서윤은 감정을 꾹 눌러 담아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서윤은 시어머니에게 밥을 퍼드리고 국을 떠드린 뒤 아름이의 목까지 챙겼다. 정작 자신은 가장 늦게 자리에 앉았는데 수저를 들자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있는 게 느껴졌다. 이정숙 여사가 갈비찜을 한 점 집어 입에 넣고 몇 번 씹었다. 아무 말이 없었다. 어떠세요? 서윤이 물었다. 좀 짜다. 서윤이 멈칫했다. 그래요. 레시피대로 계량해서 한 건데 내 입맛이 원래 좀 자극적이잖니? 이정숙 여사는 이번엔 시금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이것도 그렇다.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어. 느끼해. 서윤은 고개를 숙여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쌀밥 한 톨 한 톨이 눈 시리게 하였다. 어머니, 아름이가 갑자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제가 이번에 어머니 종합검진 예약해뒀어요.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 VIP 코스인데 연예인들도 거기서 검사 많이 받는데요. 이정숙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그럼요. 다음 주 수요일에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 제가 일부러 휴가도 냈는 거려.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머니 혼자 가시라고 하면 돈 아까워서 안 가실까 봐 제가 선수 쳤죠. 아이고, 우리 아름이 효심이 지극하네. 지극해. 이정숙 여사는 아름이의 손등을 두드리며 자애로운 표정을 지었다. 이것 봐라. 역시 아름이가 세심해. 어미한테 뭐가 필요한지 딱딱 안다니까. 서윤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지난달 시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가 떠올랐다. 중등도 관절염 진단을 받고 주기적으로 연골 주사를 맞고 약을 드셔야 했다. 그 병원비 200만 원은 서윤의 월급 통장에서 고스란히 이체되었다. 그때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전화로 돈 들어왔다는 말만 남기고 끊으셨다. 그런데 지금 아름이는 그저 예약만 아직 돈을 내지도 않은 해두었을 뿐인데 저렇게 열렬한 칭찬을 받고 있었다. 서윤은 갈비찜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확실히 좀 짰다. 아니, 짠 게 아니라 썼다. 위장에서부터 올라오는 씁쓸함이 고기의 육향과 뒤섞여 순간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다. 식탁의 분위기는 아름이와 시어머니의 화기애애한 대화로 달아올랐다. 시어머니 아파트 상가에 새로 생긴 카페 이야기, 아름이가 요즘 보는 드라마 이야기, 옆집 김씨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서윤은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으며 이따금 시어머니 국그릇을 채워주고 아름이에게 냅킨을 건넸다. 마치 이 식탁에 존재하지만 대화에는 끼지 못하는 투명 인간 종업원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서윤이 일어나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름이가 돕는 신용을 하며 일어났다. 됐어. 넌 어머니 말동무나 해드려.
그래도 어떻게 저만 앉아 있어요. 정말 괜찮아. 서유는 이미 그릇을 한가득 포개 들고 주방으로 돌아섰다. 개수대에 그릇을 내려놓고 수도꼭지를 틀자 미지근한 물이 기름진 접시 위로 쏟아졌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아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가 주방 문을 뚫고 들어와 서윤의 귀에 바늘처럼 콕콕 박혔다. 그녀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고무장갑 안에는 이미 땀이 흥건해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접시를 닫고 헹구고 물기를 털어 건조대에 꽂는 동작 하나하나가 기계처럼 정확했다.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온 동작이었다. 마지막 냄비를 닦을 때쯤 서윤의 손이 멈췄다.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거뭇한 양념 자국을 보며 문득 충동적인 생각이 스쳤다. 지금 이 냄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은 딱 1초 만에 사라졌고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철수세미로 냄비 바닥을 박박 문질렀다. 거실에서 이정숙 여사가 가방을 뒤적이는 소리가 났다. 참, 서윤아. 시어머니가 주방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달 용도는? 서윤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은 뒤 주방에서 나왔다.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5만 원권 10장이 빳빳하게 들어있는 봉투였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 이정숙 여사는 봉투를 받아 안을 슬쩍 확인하더니 고맙다는 말도 없이 가방에 쑥 집어넣었다. 참, 어머니. 서윤은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지난달에 사다 드린 스카프는 마음에 드세요? 이정숙 여사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되물었다. 무슨 스카프? 그 낙타색 캐시미어 머플러요. 아, 그거. 이정숙 여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뭐 그냥 그렇더라. 색깔이 너무 칙칙해서 원예 내가 하기엔 너무 늙어 보여. 서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머플러는 서윤이 백화점을 몇 바퀴나 돌며 고른 것이었다. 가장 부드러운 최고급 캐시미어에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클래식한 색상이었다. 매장 직원은 중년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품격 있는 제품이라고 추천했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음에 다른 색으로 교환해 드릴까요? 됐다, 됐어. 돈 낭비하지 마라. 이정숙 여사가 손을 휘휘 저었다. 머플러야 집에 넘치는데 뭐 하러. 그보다 아름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작은 며느리를 바라보자 눈빛이 순식간에 다정하게 변했다. 아름이 너 지난번에 코트 사고 싶다고 했지? 요즘 날씨도 추워지는데 젊은 애들이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지. 아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수줍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게 민호 씨가 요즘 사정이 좀 빠듯해서 제가 사달라고 하기가 좀 미안해서요. 그게 뭐 대수라고. 이정숙 여사는 가방에서 방금 서윤이 건넨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봉투에서 5만 원권 6장, 30만 원을 꺼내 아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자, 이걸로 코트 하나 사 입어라. 시어미가 사주는 거야. 서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전신의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저 돈은 내 돈이다. 내 월급으로, 야근 수당으로 내 커피가 바뀌고 옷값 아껴서 모은 50만 원이었다. 지금 그 돈이 시어머니의 손을 거쳐 동서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것도 명품 코트를 사는데 보태라며. 어머니, 이래도 돼요? 아름이가 짐짓 사양하는 척 손을 내저었지만 그 손길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받아. 이정숙 여사는 돈을 억지로 아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너는 너무 깍쟁이처럼 굴지 마라. 다 한 식구인데 내 거가 어디 있니? 한 식구. 서윤은 속으로 그 단어를 곱씹었다. 비아냥거리는 주문처럼 들렸다. 이 집의 맏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모든 생활비를 대고 주방에서 3시간 동안 서서 밥을 차리고 뜨거운 물에 손이 벌개지도록 설거지를 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나는 한 식구가 아니다. 하지만 고작 12,000원짜리 귤 봉지 하나 들고 와서 아직 결제도 안 된 건강검진으로 생색내며 애교나 떠는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더할 나위 없는 한 식구였다. 서윤은 입술을 달싹였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몸을 돌려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바닥이 새까맣게 탄 냄비를 개수대에 던져넣고 물을 틀었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저 역겨운 웃음소리를 덮어버리길 바라면서 밤 10시 30분 시어머니와 아름이가 드디어 돌아갔다. 서유는 현관에 서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배웅했다. 문을 닫고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참고 있던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집 안 공기에는 귤껍질의 상큼한 향과 시어머니의 짙은 향수 냄새가 뒤섞여 묘하게 숨막히는 냄새가 감돌았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테이블 위에 남겨진 귤 봉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귤 몇 개 잎사귀가 붙어 있어 확실히 싱싱해 보이긴 했다. 서유는 귤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았다. 머플러 생각이 났다. 색깔이 너무 칙칙해서 늙어 보인다던 시어머니.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가 하고 온 스카프, 서윤이 지난달에 사들인 그 스카프 역시 비슷한 계열의 낙타색이었다. 스카프는 하고 나오면서 머플러는 늙어 보인다고 싫어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서윤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인정하기 싫어서 고개를 저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다녀왔어. 남편 김민준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다. 오늘도 야근했어? 급하게 처리할 프로젝트가 있어서. 민주는 서류 가방을 신발장에 툭 던져놓고 슬리퍼를 신었다. 엄마는 가셨어? 응, 10시쯤 가셨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올해 35인 그는 대기업 화장품 회사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 야근이 밥 먹듯 이어지고 있었다. 서윤이 물 한 잔을 따라 건넸다. 저녁은? 회사에서 도시락 시켜 먹었어. 서윤은 남편 옆에 앉아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 어머니가 내가 드린 용돈 아름이한테 주셨어. 민준이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려 아내를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서윤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내가 50만 원 봉투 드리자마자 거기서 30만 원 꺼내서 아름이한테 주시더라. 코트 사 입으라고. 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엄마는 참 왜 그러신데. 나도 모르겠어? 서윤은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그냥 좀 힘 빠지네. 민주는 잠시 말이 없더니 팔을 뻗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 속상한 거 알아. 근데 엄마 성격 알잖아. 말은 툭툭 내뱉으셔도 속으로는 당신 아끼셔. 속으로는 아끼신다. 서윤은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속으로 아끼신다면 왜 내가 차린 정성스러운 밥상에는 칭찬 한마디 없으실까? 왜 내가 낸 200만 원 병원비는 당연하게 여기실까? 왜 내가 사들인 200만 원짜리 머플러는 칙칙하다고 하시면서 아름이가 사온 귤은 세심하다고 하실까? 하지만 그녀는 그 말들을 삼켰다. 그저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남편에게서 나는 희미한 담배 냄새와 땀 냄새를 맡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나 먼저 씻을게. 민준이 서윤의 등을 토닥이고는 욕실로 들어갔다. 서윤은 홀로 소파에 앉아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머릿속에서는 낮에 있었던 일들이 필름처럼 계속 돌아갔다. 봉투를 확인하고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가방에 쑤셔 넣던 시어머니의 손길. 아름이를 칭찬할 때 얼굴에 번지던 그 진심 어린 미소. 돈을 쥐어주며 했던 말에 다 한 식구인데. 서윤은 벽 쪽으로 돌아 누우며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다. 창문 틈으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와 벽에 가느다란 선을 그렸다.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위층에서는 쿵, 쿵, 쿵 하는 발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서윤은 이 집안에 시집 오던 날을 떠올렸다. 3년 전 봄, 벚꽃이 만개했던 날이었다. 호텔 웨딩홀에서 민주는 검은 턱시도를,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축복 속의 반지를 교환했다.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너는 내 딸이다. 그때 서윤은 그 말을 정말로 믿었다. 그래서 고액 연봉을 받던 바쁜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는 직장으로 옮겼다.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을 떼어 시어머니 용돈을 드렸고 온갖 비용을 부담했다. 시어머니 입맛에 맞는 요리를 배우고 취향을 외웠다. 노력하고 헌신하면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짜 딸 같은 며느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헌신은 당연한 의무가 되었고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냉대뿐이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동서 아름이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서윤은 뒤척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선잠이 들었다. 그 다음 한 주, 서윤의 일상은 톱니바퀴처럼 굴러갔다. 아침 6시 30분 기상, 남편 아침 준비. 7시 30분 출근, 지옥철이라 불리는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기. 저녁 7시 퇴근, 저녁 준비, 청소, 빨래. 그리고 주말에는 하루를 온전히 시어머니 댁에 가서 청소와 장보기에 썼다. 목요일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윤아, 이번 달 약값이 아직 안 들어왔더구나. 서윤은 회의 중이었다. 대표가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을 설명하고 있어 작게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제가 저녁에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번 주 금요일에 보낸다더니 벌써 목요일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약 다 떨어져 가는데 어쩌라는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지금 바로 보낼게요. 서윤은 전화를 끊고 은행 앱을 켰다. 시어머니 계좌로 180만 원을 이체했다. 무릎 연골 주사 비용, 고혈압 약, 그리고 몇 가지 영양제 값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이체 완료 메시지가 뜨자 서윤은 통장 잔고를 보며 잠시 멍해졌다. 아직 월급날은 멀었는데 잔고가 50만 원도 채 남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나가야 하고 차 할부금도 있고 생활비도 써야 한다. 그리고 다음 달엔 또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이 기다리고 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서윤은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후배 직원 김대리가 커피를 책상에 놓으며 말을 걸었다. 과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집에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김대리가 걱정스러운 듯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 계속 넋이 나가 계신 것 같아서요.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시댁일이 좀...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휴, 고부 갈등 그거 진짜 답 없잖아요. 김대리가 한숨을 쉬었다. 제 친구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려고 하던데 그나마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줘서 버틴다더라고요. 서윤은 대꾸하지 않았다. 어젯밤 민준에게 시어머니가 돈을 아름이에게 준 이야기를 했을 때 민준은 알았어. 내가 기회 봐서 엄마한테 말해볼게 라고만 했다. 그 기회는 언제일까? 내일, 다음 주,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까? 토요일 오전, 서윤은 습관처럼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사신다. 방 3개짜리 아파트로 넓지는 않지만 혼자 지내시기엔 넉넉했다. 시아버지는 3년 전 서윤이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시어머니 부양은 오롯이 장남내 몫이 되었다.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왔니? 시어머니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말했다. 냉장고에 반찬 다 떨어졌다. 오늘 마트 가서 장 좀 봐와라. 네.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은 뒤 청소를 시작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하고 유리창을 닦고 욕실 청소까지. 욕실 타일 틈새에 낀 곰팡이를 칫솔에 세제를 묻혀 닦아냈다. 락스 냄새가 코를 찔러 기침이 나왔다. 서윤아,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불렀다. 장롱에 빨래할 옷 몇 개 꺼내놨다. 그것 좀 세탁기 돌려라. 네, 알겠어요. 서유는 욕실을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자개장롱 문에는 민호 도련님이 어릴 때 붙여놓은 만화 캐릭터 스티커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서유는 장롱 문을 열고 선반 위에 놓인 옷가지들을 찾았다. 니트 2벌과 바지 하나였다. 옷을 꺼내려고 손을 뻗는 순간 옆에 있던 상자를 건드리고 말았다.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다. 서유는 상자를 주우려다 멈칫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건 머플러였다. 가장자리에 금색 브랜드 로고가 수놓인 낙타색 캐시미어 머플러. 지난달 서윤이 시어머니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머플러였다. 머플러 위에는 백화점 영수증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186만 원. 하지만 서윤을 얼어붙게 만든 건 머플러가 아니었다. 상자 밑바닥에 깔려있던 서류 봉투, 그리고 그 밖으로 삐져나온 종이 뭉치였다. 은행 입출금 명세서들이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명세서를 집어들었다. 모두 시어머니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었다. 받는 사람은 최아름. 금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다양했다. 날짜를 보니 2년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다. 서윤은 빠르게 명세서를 훑으며 머릿속으로 금액을 합산했다. 2년 동안 시어머니가 최아름에게 보낸 돈 대충 계산해도 800만 원이 넘었다. 800만 원. 이 돈은 전부 서윤이 매달 시어머니에게 드린 용돈이었다. 도련님네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갔다. 민호 도련님은 늘 돈이 없다, 월급이 밀렸다고 했고 아름이는 명품을 휘두르고 다녔다. 알고 보니 시동생 부부의 그 품위 유지비는 전부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었다. 서윤은 명세서를 쥔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전신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서윤아, 뭐하니? 등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시어머니가 안방문가에 서서 당황한 기색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서윤이 손에 든 명세서를 들어보였다.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이게 뭐예요? 이정숙 여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시선이 잠시 허공을 배회하더니 이내 언제나처럼 당당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니? 상자가 떨어져서 줍다가 봤어요. 서윤이 명세서를 들이밀었다. 이 돈들 왜 아름이한테 보내셨어요? 이정숙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횡명세서를 낚아챘다. 내 돈 내가 내 맘대로 쓰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어머니 돈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어머니, 이 돈 전부 제가 매달 드린 용돈이잖아요. 내가 나한테 줬으면 그건 내 돈이지. 이정숙 여사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아들 도와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서윤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매달 50만 원 용돈, 수백만 원 병원비, 여행비, 옷값. 그녀는 그 돈이 오롯이 시어머니를 위해 쓰인다고 믿었다. 자신의 희생이 적어도 의미는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시어머니가 다른 자식에게 돈을 퍼주기 위한 자금주에 불과했다. 어머니. 서윤은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니 재산권은 존중해요. 하지만 이 돈은 제가 어머니 편하게 쓰시라고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실 거면 적어도 저한테 말씀은 하셨어야죠. 말을 해. 이정숙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말하면 뭐. 내가 돈 쓰는 것까지 간섭하려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호는 내 아들이고 아름이는 내 며느리야. 이정숙 여사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민호네 사정 뻔히 알면서 애미로서 좀 도와준 게 그렇게 큰 죄니? 그리고 너. 그녀의 손가락이 서윤의 코앞을 가리켰다. 너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유세야? 꼴랑 50만 원 주면서 생색은? 내가 민준이 키우면서 들인 돈에 비하면 이자도 안 돼. 서윤은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감히 시어미한테 따져. 맏며느리면 시부모 공경하는 게 당연하지.
아름이네 힘든 거 뻔히 알면서 돕지는 못할 망정 돈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 어디서 눈을 불아려? 전 눈 불아린 적 없. 시끄러워. 이정숙 여사가 말을 자르며 소리쳤다. 내 속 모를 줄 알아? 너 내가 아름이만 예뻐하니까 삼나서 그러지? 야, 아름이는 너보다 훨씬 싹싹해. 올 때마다 애교 부리고 살갑게 구는데 너는? 올 때마다 일한답시고 인상 쓰고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굴잖아. 서윤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일하느라 웃을 시간이 없었다고. 아름이의 그 애교는 돈 안 드는 입 서비스일 뿐이라고. 진짜 지갑을 여는 건 나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깨달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에게는 닿지 않을 거라는 걸. 시어머니에게는 아름이가 사온 12,000원짜리 귤이 내가 차린 15만 원짜리 밥상보다 가치 있고 아름이의 빈말이 내 3년의 헌신보다 소중한 것이다. 그게 현실이었다. 어머니. 서윤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마치 바스라지는 낙엽처럼 흘러나왔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옷가지를 주워들고 말없이 안방을 나갔다. 세탁기에 옷을 넣고 세제를 부은 뒤 동작 버튼을 눌렀다. 세탁기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기계음이 머릿속에서 요동치는 감정과 뒤섞여 어지러웠다. 서윤은 베란다로 나가 난간에 기대어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회색빛 서울 하늘 아래로 한강이 흐릿하게 보였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서서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것들을 차갑게 식혔다. 그날 저녁, 서윤은 저녁도 먹지 않고 시댁을 나왔다. 민준에게 몸이 안 좋아 먼저 간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알겠어. 어디 아파? 라는 답장이 왔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지난 3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너는 내 딸이다라던 거짓말. 월급날마다 은근히 압박하던 눈치. 아름이를 향한 맹목적인 칭찬.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내 선물과 그 밑에 숨겨진 송금 내역들. 시어머니는 내 선물을 싫어한 게 아니었다. 내 선물의 가치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다. 인정하는 순간 고맙다고 해야 하니까? 시어머니에게 맏며느리의 헌신은 당연한 착취 대상이었고 작은 며느리의 아부만이 효도였다.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3년을 기다렸다.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만 그 말은 영영 오지 않을 것이다. 도어록 소리가 들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서윤아, 괜찮아. 민준이 침실로 들어와 걱정스런 얼굴로 이마를 짚었다. 열은 없는데 엄마가 너 안색 안 좋게 갔다고 걱정하시더라. 걱정. 서윤은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조금 전까지 악다구니를 쓰던 사람이 걱정이라니. 민준 씨. 서윤이 일어나 앉아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 오늘 알게 된 게 있어? 뭐를? 어머니가 지난 3년 동안 내가 드린 용돈 전부 아름이한테 보내셨어. 민준이 멍한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서윤은 송금 내역서 이야기를 차분하게 전했다. 민준의 표정이 수시로 변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곤혹스러움. 나는 몰랐어. 그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말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어머니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셔. 받은 돈은 자기 돈이니까 맘대로 쓴다고. 민준은 침묵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민준 씨. 서윤이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엄마랑 얘기해 볼게. 얘기해서 뭐 하게? 돈 돌려받게? 아니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게?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이 침대에서 내려와 남편 앞에 섰다. 나 하나만 물을게. 만약 어머니가 끝까지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하시면 당신은 누구 편 들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야, 아니면 나야.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당신 입장 곤란한 거.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건조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무슨 소리야? 뭘 하겠다는 건데? 서유는 대답 대신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샤워기를 틀어 물을 쏟아냈다. 거센 물소리가 욕실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누군가 문에 귀를 기울였다면 들었을지도 모른다. 물소리 사이로 새어나오는 억누르고 억누르다 터져나온 한 여자의 울음소리를. 월요일 아침, 서유는 여느 때처럼 출근했다. 지옥철 인파 속에서 낯선 이들의 땀 냄새와 향수 냄새에 시달리며 무표정하게 뉴스를 넘겨보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시어머니였다. 시스템이 메시지 알림을 띄웠다. 서유나, 이번 달 연골 주사 맞을 때 다 됐다. 병원 예약 좀 해라. 그리고 지난번에 말한 건강검진, 아름이가 한 거랑 똑같은 걸로 나도 예약해라. 서유는 액정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예약 좀 해라, 예약해라. 부탁이나 양해 따위는 없었다. 그저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지시였다. 마치 자신이 시어머니의 비서나 물주가 된 기분이었다. 서윤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이내 그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답장하지 않았다. 오후 3시, 서윤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너 왜 카톡을 씹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죄송해요. 회의 중이라 못 봤어요. 무슨 놈의 회사가 맨날 회의냐? 아까 내가 보낸 거 봤지? 병원이랑 검진 빨리 예약해라. 서윤이 깊게 심호흡했다. 어머니, 그 검진 비용이 얼만지 아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내가 알아봐야지. 비용이 많이 비싸면 이번 달에는 힘들 수도 있어서요. 뭐라고?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졌다. 너 지금 돈 아깝다고 안 해주겠다는 거냐? 아름이는 척척 알아서 해주던데 맏며느리라는 게 그것도 못해. 어머니, 아름이가 예약한 거 결제는 했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걔네 사정 어려운 거 알잖니? 돈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어떻게 알아서 하시게요? 너 지금 나랑 돈 계산하자는 거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박서윤, 너 똑바로 들어. 내가 내 시어미야. 며느리가 시부모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내가 매달 주는 그 푼돈, 민준이 키운 공에 비하면 껌값도 안 돼 어디서 꼬치꼬치 따져. 어머니.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저는 그냥 비용을 여쭤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쁘시고 푼돈 취급받을 일이라면 앞으론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이유가 없겠네요. 뭐? 너 지금 협박하니? 감히 시어미한테 불효를 해? 불효라뇨. 서윤이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지금 진짜 효도가 뭔지 생각해보는 중이에요. 뚝 전화를 끊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손이 덜덜 떨렸다. 3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기묘한 해방감이 뒤섞여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더 이상 당연한 호구로 살지는 않겠다는 것. 그날 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심각했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민준이 말했다.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뭐라셔? 당신이 전화 끊고 대들었다고 불효막 심하다고 난리셔. 민준이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아,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래? 서윤은 오후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 민준이 마른 세수를 했다.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했어? 어른이면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착취해도 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민준 씨, 잘 들어. 서윤이 말을 잘랐다. 지난 3년 동안 매달 50만 원, 병원비, 옷값, 주말 청소 노동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런데 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 돈을 몽땅 아르미네로 빼돌렸어. 3년 동안 800만 원이 넘게. 우리는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는데 도련님네는 내 돈으로 품위 유지하고 있었다고. 이게 공평해?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래도 어른인데라는 말이 나와? 나는 3년 동안 바보 취급 당했는데?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 결정했어.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다음 달부터 용돈 안 들여. 병원비 중 필수적인 것만 내가 낼 거야. 나머지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는 작은 아들한테 받으라고 해. 서윤아, 그럼 엄마 가만 안 계실 거야? 집안 뒤집어질 거라고. 뒤집어지라고 해. 서윤이 뒤를 돌아 남편을 노려보았다. 어차피 난 3년을 참았어. 더 나빠질 것도 없어. 서윤아, 제발 좀 진정하고 다시 얘기. 아니, 더 할 얘기 없어.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도 알았지? 어머니가 아름이 편애하고 도련님네 퍼주는 거?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알면서 모른 척했잖아. 당신 편하자고, 엄마랑 싸우기 싫다고 나만 총알바지로 세워놨잖아. 나는 이제 선택해. 서윤이 남편에게 다가가 눈을 똑바로 맞췄다. 당신 내 편에 설 거야. 아니면 어머니 편에 설 거야. 둘 중 하나만 해. 민준이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윤아, 만약 이번에도 어머니 편들거나 나보고 참으라고 한다면? 서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우리 이혼해. 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충격받은 얼굴이었다. 뭐? 이혼. 3년 동안 호구 취급받은 것도 모자라 남편까지 방관자라면 나 이 결혼 유지할 이유 없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긴장감을 더했다. 한참 뒤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내가 당신 편에 설게. 서윤이 멈칫했다. 뭐라고?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당신 편에 서겠다고. 당신 말이 맞아. 지난 3년 동안 당신 너무 고생했고 억울한 거 다 맞아. 그리고 나는 그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비겁했어. 엄마가 민호만 챙기는 거 알면서도 시끄러워질까 봐 당신한테 짐 다 떠넘기고 모른 척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다. 그것은 남편에게서 처음 듣는 말이었다. 민준 씨. 서윤아, 당신 결정을 지지해.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을 꼭 잡았다. 내일부터 우리 같이 어머니랑 부딪혀보자.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시든 난 무조건 당신 편이야. 남편의 눈에서 지금껏 본 적 없는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날 이후 며칠간 시어머니의 전화는 기관총처럼 쏟아졌다. 첫날,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나를 향해 불효막심하다느니, 배은망덕하다느니, 시집와서 등골만 빼먹으려 한다느니 하며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나는 그 전화들을 받지 않았다. 모든 통화는 자동으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이틀째가 되자 어머니는 전략을 바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수학이 너머로 자식을 헛키웠다느니 며느리 하나 단속 못한다느니 하며 울부짖었고 심장병이 도질 것 같다거나 혈압이 치솟아 죽겠다고 협박했다. 민준 씨는 딱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 이번 일은 서윤이가 맞아요. 억울하시면 만나서 얘기해요. 전화로 이러시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사흘째, 어머니는 더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다. 친척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다. 퇴근길, 내 휴대전화에는 친척들이 보낸 충고 메시지가 10여 통이나 와 있었다. 서윤아, 시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성격이 좀 그러신 건데 젊은 내가 참아야지. 용돈을 끊었다며? 며느리가 시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한 도리인데 남들이 알면 욕한다. 너희 시어머니 화병 나서 쓰러지시겠다더라. 아무리 서운해도 어른 건강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나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은 뒤 미련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해명하고 싶지도 그럴 기운도 없었다.
이 친척들 중 누구 하나 내 사정을 물어본 사람은 없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도덕적 우위라는 안전한 곳에 서서 효도라는 단어로 나를 올가맬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금요일 저녁, 나와 민준 씨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판을 키우고 싶어 하시니 차라리 얼굴을 보고 단판을 짓기로 합의한 것이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동생 김민호, 동서 최아름, 그리고 시어머니와 똑같이 짙은 화장에 뽀글거리는 파마머리를 한 이모님까지 와 있었다. 이모님의 얼굴에는 언니를 대신해 심판이라도 하겠다는 듯한 거만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우리가 거실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다. 형님, 아주버님, 이제야 오시네요. 아름이가 비꼬는 투로 입을 열었다.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나는 대꾸하지 않고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예에 바르게 허리를 숙였다. 어머니. 이정숙 여사는 소파에 앉아 흑빛이 된 얼굴로 나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다. 어머니 소리가 나오니?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일주일 내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더니 이제야 낯짝을 비추는구나. 어머니, 전화로는 다 드릴 수 없는 말씀이라 직접 뵙고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이야기. 무슨 이야기?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얼마나 불효한지 변명하려고? 어머니가 찻상, 탁자를 내리쳤다. 박서윤. 너 시집 온 지 3년 동안 내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냐? 돈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어디서 용돈을 끊겠다고 협박을 해? 어머니, 흥분하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여기 있는 어른들이 다 증인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똑바로 해명해봐라. 내가 왜 내 용돈을 끊겠다는 건지.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거실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흥미로운 표정의 이모님, 내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인 시동생, 그리고 고소하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 동서 최아름. 내 뒤에는 남편 민준 씨가 묵묵히 서서 내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좋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 계신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냐?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든 서류들을 한 장씩 펼쳐 보였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어머니께 보내드린 모든 송금 내역입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매달 용돈 50만 원, 3년 합계 1,800만 원 병원비, 고혈압 약, 무릎 연골 주사, 심장 검사비 등 3년 합계 520만 원,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 180만 원, 철마다 해드린 옷과 생필품비 210만 원, 공과금 대납과 경조사비 등 기타 잡비 190만 원 총합계. 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2,900만 원입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2,900만 원. 그렇게나 많이? 이모님이 숨을 들이켰다. 네, 그렇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청소하고 장봐드린 제 시간과 노동 비용은 뺀 금액입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크겠죠. 그럴 리가 없어. 어디서 거짓말을 해.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모든 이체 내역은 은행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나는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어머니 장롱 속에서 발견한 이체 영수증 사본들입니다. 종이를 쫙 펼쳤다. 지난 3년 동안 어머니가 최아름 씨에게 보낸 돈, 합계 830만 원 위 돈은 전부 제가 어머니 쓰시라고 드린 용돈에서 나온 겁니다. 어머니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다. 다시 말해. 나는 좌중을 둘러본 뒤 시동생 부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지난 3년 동안 도련님과 동서는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제 돈에 기생해 살았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번 월급을 어머니는 다른 아들네 살림 미천으로 대주셨고요. 정작 돈을 댄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형님,
그건 모함이에요. 아름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저희가 언제 형님 돈을 썼다고 그러세요? 최아름 씨.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 영수증에 찍힌 수취인이 본인 이름이고 계좌번호도 본인 것 맞죠? 지금 바로 대조해 드릴까요? 아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마지막 종이를 꺼냈다. 이건 김민호 씨 명의의 BMW 차량 구매 계약서 사본입니다. 계약 날짜는 작년 12월, 선수금은 800만 원 후 공교롭게도 차를 계약하기 2달 전, 어머니가 아름 씨에게 보낸 돈의 합계가 딱 800만 원이더군요. 이게 우연일까요? 형수님, 우리 뒷조사했어요? 김민호가 씩씩거리며 입을 열었다. 뒷조사라뇨. 내가 고개를 저었다. 공개된 자료를 정리했을 뿐입니다. 도련님, 이 계약서 본인 SNS에 자랑스럽게 올리셨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김민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였다. 거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다. 시어머니는 소파 팔걸이를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서류들을 정리해 다시 봉투에 넣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몇 가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못을 박듯 말했다. 첫째, 다음 달부터 용돈은 없습니다. 필수적인 병원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건 자식된 도리니까요. 하지만 그 외에 어머니가 쓰고 싶으신 돈은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시는 둘째 아드님께 받아서 쓰세요. 내가 감히 둘째. 나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증인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제 결정에 불복해서 난동을 부리시거나 친척들에게 제가 불효한다고 험담을 하신다면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제 폰에 저장된 3년치 이체 기록과 증거들을 가족 단톡방에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누가 진짜 불효자인지, 누가 누구 돈으로 호의호식했는지 친척 어른들이 직접 판단하시겠죠. 너, 나 협박하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했다. 박서윤, 내가 감히 시어미를 협박해. 협박이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리 고지해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어른으로서, 민준 씨의 어머니로서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무한정 ATM 기기 노릇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 3년, 제가 뭘 희생했는지, 그 대가로 뭘 받았는지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손절하려는 겁니다. 제가 완전히 말라 죽기 전에요. 말을 마치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3년 만에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다. 눈가가 붉어진 게 분노 때문인지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 그때 민준 씨가 입을 열었다. 서윤이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지난 3년 엄마가 저희한테, 아니 서윤이한테 너무하셨어요. 민호네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서윤이 희생만 받아먹었잖아요. 이건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너마저.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큰아들을 쳐다보았다. 너까지 남편을 드는 거냐? 엄마, 서윤이는 남이 아니에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아내고 저랑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에요. 엄마가 서윤이를 미워하실 순 있어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거실을 섬뜩하게 울렸다. 하하하. 좋다, 좋아. 어머니가 무릎을 치며 소리쳤다. 아주 훌륭한 며느리에 훌륭한 아들 나셨네. 이제 머리 좀 굵어졌다고 애미는 안중에도 없다 이거지? 엄마, 저희가 엄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해.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다. 다 꼴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내 집에서 다 나가. 나와 민준 씨는 서로를 한번 쳐다보고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우리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그 집을 나왔다.
돌아오는 차 안은 고요했다. 민준 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이 없었고 나는 조수석에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방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다. 내가 한 일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말들을 뱉어내야만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다. 서윤아. 민준 씨가 정적을 깼다. 응. 고마워. 나는 의아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뭐가? 나한테 기회를 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난 도망치기만 했어. 당신한테 모든 짐을 떠넘기고, 당신이 그날 이혼하자고 안 했으면 난 평생 엄마 그늘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살았을 거야. 나는 남편의 여벌구를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인 거 알아. 엄마가 쉽게 포기하실 분 아니니까 앞으로 더 골치 아픈 일 많겠지?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당신 편에 설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손 위에 내 손을 가만히 포개었다. 알아. 민준 씨의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다음 카드는 자해 공가에 가까운 꾀병이었다. 심장이 아프다며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이 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혈색 좋은 얼굴로 휴대전화를 보고 계셨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휙휙 넘기는 품새가 아주 활기찼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다. 괜찮아. 내가 괜찮아 보이냐?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팽개치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신용을 했다. 너희 때문에 화병이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터질 것 같아. 간호사가 들어와 수액을 체크할 때 나는 조용히 간호사를 복도로 불러냈다. 저기요, 시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간호사는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별다른 이상은 없으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일시적으로 좀 오르긴 했는데 안정 취하시면 금방 퇴원하셔도 돼요. 나는 안도의 한숨, 아니 어쩌면 씁쓸한 확인의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대로 쏘였다. 하지만 몸에 큰 이상이 없다는 건 다행이었다. 어머니는 3일 동안 입원해 계셨다. 그동안 동서 아름이는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척했다. 물 떠다 바치고 안마하고 말동무해주며 효부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해냈다. 나도 매일 병원에 갔지만 그저 조용히 앉아있다가 필요한 심부름이나 하고 남는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업무를 봤다. 형님은 어머니랑 말동무도 좀 안 해드려요? 아름이가 비꼬듯 물었다. 할 말은 그날 다 했어. 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나머지는 행동으로 보여드려야지. 말문이 막힌 아름이는 흥 하고 고개를 돌리더니 다시 시어머니에게 알랑거렸다. 3일 후 어머니는 퇴원했다. 그 후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 결정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다. 그저 철저한 무시 전략이었다. 연락도, 만남도, 대화도 없는 냉전. 나는 차라리 이게 낫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주말마다 불려가서 식모 노릇은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내 삶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통장 잔고가 더 이상 바닥을 치지 않았다. 매달 50만 원이라는 고정 지출과 온갖 잡비가 사라지자 처음으로 저축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다. 민준 씨와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하고 요리했다.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느라 희생했던 소소한 행복들이 되돌아왔다. 하지만 폭풍전야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진짜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2월의 첫 번째 토요일,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 씨가 문을 열자 듣기 싫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계세요? 형님 좀 봬요. 아름이었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나갔다. 아름이는 야은 패딩 차림에 머리는 부스스했고 눈가는 짓무른 것처럼 붉었다. 최아름 씨, 무슨 일이죠? 내 말투는 사무적이었다. 형님, 아름이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자마자 손을 비비며 울먹였다. 제가 사과드리러 왔어요.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지난번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어머니가 주신 돈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호 씨 일이 너무 안 풀리고 당장 쌀독이 비어서 어머니가 먼저 도와주신다고 하길래 그만. 그래서요. 내가 말을 잘랐다. 사과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돈 달라고 온 거예요? 아름이의 어깨가 움찔했다. 형님,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정말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님이 어머니 용돈 다시 들여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세요. 매일 오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어머니 용돈이 왜 동서 걱정거리가 되죠? 내 목소리는 싸늘했다.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야지 왜 어머니 지갑 사정을 걱정해요? 아름이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다. 내가 맞춰볼까? 나는 그녀의 눈을 쏘아보았다. 어머니한테 나오던 지원금이 끊기니까 당장 생활이 안 되죠? 아름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BMW 할부금 낼 날짜 다가오나 봐요? 애 학원비도 밀렸고 아니면 전세 만기라도 됐나? 형님, 제발요. 아름이가 펑펑 울기 시작했다. 진짜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민호 씨 지난달에 회사 잘리고 지금 알바 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눈물 콧물 쏟으며 애원하는 여자를 보는데도 마음이 차가웠다. 지난 3년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쏟아부은 돈과 정성. 그걸 이 여자는 넙죽넙죽 받아 챙겼다. 이제 와서 내 지원이 끊기니 무너지는 꼴이라니. 그들이 누려온 품위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얼마나 내 피와 땀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이었는지 증명하는 꼴이었다. 최아름 씨.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오늘부로 확실히 말할게요. 첫째, 어머니 용돈 다시 드릴 생각 없습니다. 둘째, 도련님네 생활비 대줄 의무 저한테 없습니다. 셋째, 나는 허리를 숙여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한 번만 더 여기 와서 돈 없다고 징징대면 그땐 진짜 가족 단톡방에 이체 내역 싹 다 뿌릴 겁니다. 형님 등골 빼먹고 산 거 동네방네 소문나고 싶으면 계속해보세요. 아름이의 눈물이 뚝 그쳤다. 애원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분노로 그리고 공포로 바뀌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졌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요? 가족. 나는 헛웃음을 쳤다. 동서, 지난 3년 동안 나를 가족 취급한 적 있어? 내가 준 돈은 당연한 듯 쓰고 내가 차린 밥은 상전처럼 받아먹고 내 노고는 쳐다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돈줄 끊기니까 우리가 가족이야? 그게 나가세요.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나 바빠요. 아름이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며 비틀비틀 일어났다. 현관을 나가며 나를 돌아보는 눈빛의 원망과 돕기,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문이 닫히자 나는 문에 기대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안방에서 나온 민준 씨가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심해. 내가 되물었다. 사실만 말했을 뿐이야. 알지, 아는데, 그래도 재수 씨인데 나중에 얼굴 어떻게 보려고. 보면 보는 거지? 나는 식탁으로 돌아와 식은 국을 떠먹었다. 내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난 호구가 아니라고 선언했을 뿐이야. 이걸로 원수 진다면 애초에 날 사람 취급 안 했다는 증거밖에 더 돼.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다. 아름이가 다녀가고 사흘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먼저 걸려온 전화였다. 서윤아, 오늘 시간 되니? 집에 좀 들러라. 할 말이 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 무슨 일인지 전화로 하시면 안 될까요?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다.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와서 직접 봐라.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이번 방문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해 질 무렵 나는 혼자 시댁으로 갔다.
민준 씨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어머니와 단둘이 끝을 봐야 할 것 같았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거실 소파에 어머니가 홀로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종이 뭉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어머니. 슬리퍼로 갈아 신고 다가가 앉았다. 이정숙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왔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나는 탁자 위의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은행 대출 서류, 카드 명세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신청서.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민호가 이 집 팔자고 하더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깊고 어두웠다. 돈이 급하다고 이 집 팔아서 자기한테 집값 절반만 달라고 하더라.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 아파트는 시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낡았지만 재개발 호재가 있어 시세가 5억 원은 넘었다. 반을 떼어주면 2억 5천. 민호가 탐낼 만한 액수였다. 하지만 집을 팔면 어머니는 어디서 사나. 그게 무슨? 내가 안 된다고 했더니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다시는 안 찾아오겠다고 하더라. 2년 끈차고 할 말을 잃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소리인가? 이 집 내 시아버지가 남겨준 거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영감 죽을 때 신신당부했어. 이 집만큼은 꼭 지키라고. 자식들 싸움 나지 않게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내가 그러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머니, 근데 민호 저놈이 내 사정은 안중에도 없어.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저놈은 돈밖에 몰라. 지 애미가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돈만 내놓으라는 거야. 통곡하는 노인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이 사람이 미운가? 밉다. 지난 3년의 서름은 뼈에 사무친다. 하지만 불쌍한가? 솔직히 불쌍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버려진 어미의 모습. 그 처절한 배신감을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어머니.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집 파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눈물 젖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도련님 요구 거절하세요? 이 집은 아버님이 어머니께 남긴 어머니 재산이에요. 팔지 말지, 누구한테 줄지는 온전히 어머니 권한이에요. 자식이라도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안 주면 다시는 안 본다는데 그럼 보지 마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진짜 효자는 견을 끊겠다는 말로 부모 협박하지 않아요. 도련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식으로서 선을 넘은 거예요. 어머니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 혼란과 고통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건넸다. 눈물 닦으세요. 어머니는 기계적으로 눈물을 닦아내더니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서윤아. 한참 뒤에야 흘러나온 목소리는 독백에 가까웠다.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살가웠어. 말도 예쁘게 하고. 그래서 더 마음이 갔어. 민준이는 맞으라 그런지 무뚝뚝하고 재미가 없어서 내가 늘 민호만 감싸고 돌았는데 어머니가 흐느꼈다. 알고 보니 그 달콤한 말들이 다 독이었구나. 민호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주머니를 사랑한 거였어. 그리고 너. 어머니가 나를 보았다. 지난 3년 내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타박만 했지? 서윤아,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사람 입에서 사과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다.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누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지, 이제야 보여.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쭈글쭈글하고 거친 노인의 손 5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그리고 이제는 자식에게 배신당해 떨고 있는 손. 어머니, 나는 그 손을 마주 잡았다. 지난 일은 덮어두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요. 네. 어머니가 눈물 고인 눈으로 나를 보더니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나는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가기로 했다. 직접 파를 걷어붙이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반찬 몇 가지를 뚝딱 만들었다. 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앉아 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예전 같으면 파를 너무 크게 썰었다, 불이 너무 세다 잔소리를 했을 텐데 오늘은 그저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식사 시간,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더니 멈칫했다. 왜요? 또 짜요? 내가 물었다. 아니,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간이 딱 맞네. 옛날에 내 시아버지가 끓여주던 맛이랑 똑같아. 나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밥그릇에 밥을 더 덜어드렸다. 그날 밤, 우리는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는 시아버지와의 젊은 시절 이야기, 민준 씨 형제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혼자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는 조용히 들어주며 맞장구를 쳤다. 현관을 나설 때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서윤아, 앞으로 자주 좀 와라. 네, 그럴게요. 건강 챙기세요. 그날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시어머니는 민혼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다. 그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려도 굳게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다. 똥줄이 탄 민호가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노망이 났다느니, 형수한테 세뇌당했다느니 하며 유산 상속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다. 어머니는 창문을 열고 딱 한마디 했다. 소송. 해봐라. 내 아버지 유언장 공증받아 놨으니까. 법대로 해. 그리고 창문을 쾅 닫아버렸다. 민호는 30분 동안 욕을 퍼붓다가 결국 돌아갔다. 이 소문은 친척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내쳤고 맏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나를 비난하던 친척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누가 진짜 효자이고 누가 불효자인지 명백해졌으니까. 3월, 민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전 직장에서 평판조회를 할 때 근무 태만, 실적 저조, 채용 비추천이라는 치명적인 꼬리표를 달아줬기 때문이다. 아르민의 상황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월세가 밀려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했고 BMW는 캐피탈사에서 압류 예고장이 날아왔다. 벼랑 끝에 몰린 민호는 상상 초월의 폐악질을 저질렀다. 어머니가 은퇴 전 다니셨던 회사 로비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인 것이다. 자식을 굶겨 죽이는 비정한 어미, 편애로 둘째 아들 죽이는 집안이라며 난동을 부렸다. 경비원에게 끌려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내가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괴물을 키웠군. 소파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어머니에게 나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날 밤, 어머니는 결단을 내렸다. 다음 날 오후, 어머니는 나를 대동하고 민호가 해고당한 전 직장으로 찾아갔다. 강남의 한 무역회사 사무실이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간, 로비는 직원들로 붐볐다. 어머니는 안내 데스크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김민호 어머니 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았다. 내 아들 김민호가 왜 여기서 잘렸는지, 그리고 왜 인생이 망가졌는지 똑똑히 알려주러 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32살이나 처먹고 형수 돈 뜯어먹으며 산 놈입니다. 제 마누라 명품 가방 사주고 외제차 굴리느라 형수 월급 훔쳐 쓴 놈이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다. 부모 재산 탐내서 협박하고 안 되니까 전 직장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패류나. 그게 바로 김민호입니다. 사람들은 경악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수군거렸다. 나는 어머니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어머니 방식의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아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사회적 체면을 당신 손으로 끝장내버리는 잔인하지만 확실한 단죄. 그 사건 이후 민호와 아름이는 자취를 감췄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서울 외곽의 반지하 방으로 이사갔다고 했다. 차는 경매로 넘어갔고 명품들도 다 팔아치웠단다. 아름이는 마트 캐셔로,
민호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산다고 했다. 그들은 다시는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4월의 어느 날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열어보니 꼬깃꼬깃한 차용증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차용증. 일금 1,500만 원정 1,500만 원. 위 금액을 박서윤 형수님께 3년 안에 분할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채무자 김민호, 최아름. 편지에는 급하게 쓴 듯한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다. 형님, 죄송해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꼭 갚겠습니다. 아름 올림. 나는 차용증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돈을 다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태도는 보였다. 그거면 됐다. 5월, 어머니가 중대 발표를 했다. 마포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셨다. 나 혼자 그 넓은 집 살아서 뭐 하니? 팔아서 합치자. 너희 전세 빼고 내 집 한 돈 보태서 용산 쪽에 큰 아파트 하나 사자. 내가 들어가서 살림도 해주고 청소도 해줄게. 그게 내가 너한테 진 빚 갚는 길이다. 나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합가라니. 예전 같으면 기겁을 했을 제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윤아, 내가 밉지 않다면 늙은이 마지막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곁만 내어다오. 그 진심이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같이 집 보러 다녀요. 6월,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용산에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였다. 거실 창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다. 베란다에서 윤슬이 반짝이는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민준 씨가 불렀다. 서윤아, 밥 먹으래. 주방으로 가니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다. 식탁 위에는 잡채, 갈비찜, 시금치 무침,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한 사발 놓여 있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웬 미역국을. 달력 좀 봐라. 어머니가 웃으며 벽을 가리켰다. 6월 15일. 내 생일이었다. 어머니, 내가 그동안 못난 시험이라 며느리 생일상 한 번 못 차려줬구나. 이제라도 갚으마. 나는 목이 메어 자리에 앉았다. 3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생일상이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바다 내음이 나는 미역과 진한 소고기 국물 맛. 어떠니? 짜냐? 어머니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아니요. 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간이 딱 맞아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침부터 화장실에서 헛구역질하는 나를 보고 기겁한 민준 씨가 병원으로 끌고 갔다. 축하합니다. 6주 되셨네요. 초음파 사진을 받아든 우리는 얼떨떨해서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 내가 아빠가 된다고? 집에 돌아와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임신. 정말이냐? 네, 6주래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며느리 장하다. 장해.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다. 이제 넌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청소, 빨래, 요리 다 내가 한다. 넌 먹고 싶은 거 말만 해.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며느리 모시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영양죽이 대령해 있었고 점심엔 특식, 저녁엔 보양식이 나왔다. 내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어딜 임산부가 찬물에 손을 대 하며 쫓아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전 그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급진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나는 변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진심이 통하고 서로의 바닥을 보고 다시 일어선 관계라면 가능하다. 10월, 배가 제법 불러왔다. 병원에서 아들이라고 귀띔해주자 어머니는 백화점을 털어올 기세로 아기용품을 사들였다. 어머니, 너무 많아요. 아니야, 내 첫 손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방 하나가 아기 옷과 장난감으로 가득 찼다.
그걸 보며 투덜대는 민준 씨와 핀잔 주는 어머니를 보며 나는 소리 내어 웃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이 가족의 모습이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거실 구석에 놓인 틀이 전구가 반짝였고 집안은 온기로 가득했다. 나는 소파에 기대 앉아 불룩 나온 배를 쓰다듬었다. 뱃속에서 아이가 툭 하고 발길질했다. 우리 아가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니가 따뜻한 우유를 한 잔 건네주며 옆에 앉았다. 눈이 많이 오는구나. 네, 예뻐요.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서윤아, 나도 젊었을 땐 시집살이 참 고되게 했다. 나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나는 며느리 보면 정말 잘해줘야지, 딸처럼 아껴줘야지 다짐했었어. 그런데 막상 시어미가 되니까 보상심리였는지 욕심이었는지 못되게 굴게 되더라.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 평생 갚으마. 나 포기 안 하고 가족으로 받아줘서 고맙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우린 더 단단해진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듬해 봄,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민준 씨는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고 어머니는 아이고 내 새끼하며 아이 발에 입을 맞췄다. 병실 침대에 누워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랐다. 3년의 고통, 인내, 그리고 투쟁. 그 모든 과정을 거쳐 나는 비로소 내 자리를 찾았다.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냥 이혼하지 그랬냐고.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고 부딪혀서 쟁취했다. 내 존엄을, 내 권리를, 그리고 진짜 가족을.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감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완전한 봄이었다. 끝.